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지. 자, 갑시다. 293페이지. 그리고 무모한 리더는 터무니없이 도박과 허황된 꿈에 팀의 땀과 피를 낭비한다. 지휘관의 충동 하나에 구성원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다. 내가 리더에게 항상 기대하는 단 하나의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팀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다. 리더가 팀의 이익을 보호하고 팀의 미래를 중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요원들도 아주 격하게 동의했다. 그래서 그들은 신중한 리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중한 리더는 미래를 저당 잡는다니까요. 오늘을 지키려고 구성원들의 내일을 죽이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요원들은 파일랜드로 나를 데려갔다. 그들은 달 표면처럼 기묘하고도 울창한 이 정글의 신병들에게 직관을 일깨우는 훈련을 시킨다. 파일랜드 훈련 초기 육군은 신병들이 예외적 정보를 찾는 법을 배우고 나면 위협과 기회를 동일한 정보로도 정확도로 감지해도 둘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병들은 위협을 발견하면 곧바로 대처했지만 기회를 발견하면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발견에 흥미를 느꼈다. 신병들이 기회보다 위협이 더 신속하게 반응한다고요? 네, 훨씬 빨랐습니다. 위협에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더니 기회에 대해서는 망설이더군요. 너무 주저하다가 기회가 지나간 후에야 움직였어요. 왜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막았을까요? 신중해진 거죠. 이유가 뭐죠? 그들이 털어놓은 가장 흔한 이유는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사고하다 보면 너무 좋은 기회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비판적 사고는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는 것을 의심한다. 따라서 선례가 없는 새로운 기회는 저평가된다. 요원들이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회를 잡기는커녕 더 많은 정보를 얻겠다고 머뭇거리면 팀은 내일로 나아갈 발판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저당 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입증되지 않은 기회를 쫓는 것이 리더십의 정의다. 리더십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존재한다. 그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당신은 리더가 아니다. 그저 데이터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 따르는 것이라면 당신 없이 팀원들에게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요원들에게 물었다. 기회를 발견했을 때 잡는 훈련은 어떻게 시킬 수 있나요? 책을 읽고 비전을 갖게 하는 거죠. 독서라고요? 나는 내심 첨단 훈련을 기대했다. 내 독서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요원들은 나를 철제 엘리베이터에 태워 콘크리트에 형광등이 설치된 지하 도서관으로 안내했다. 금속재 서가에서는 임무 시나리오가 적힌 고문 서류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시나리오는 육군 역사기록 보관소에서 본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가상의 전장인가요? 소설을 읽으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냥 소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소설이죠. 가까운 미래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쟁들이에요. 서가에서 서류를 꺼내보니 독특한 무기, 비정규 군인, 적군, 독창적인 전술 등 예외적 정보에 대한 호구적이지만 현실적인 예가 가득했다. 이렇게 특이한 설정을 통해 신병들의 뇌는 중간, 시작, 끝으로 이동하며 잠재적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그 장면들은 너무나 생생해서 신병들은 종종 도서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다. 말 그대로 미래의 계획과 전략을 상상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미래 계획과 전략은 독자에게 제각각 다르게 다가간다. 그래서 신병들이 개인의 편견 때문에 더 나은 선택지를 보지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생긴다. 하지만 상상이 가능한 영역 안에서 모든 선택은 유효하다.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저울질하기보다 자신의 인생 서사에 맞는 내일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편이 더 낫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 그 내일의 의미가 없어진다면 즉시 폐기하자.
그렇지 않다면 계속 달려가자. 이러한 속도감은 지하 도서관에 가득한 현실적인 소설들 덕분이다. 이 소설들은 신병들이 가능성을 포착하고 비전의 정신적 메커니즘을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이 되어주는 한편 현실성의 바탕을 두고 있어 마법 같은 착각을 방지한다. 마치 무중력이 아닌 반중력 상태에서 고개의 연습을 하는 것처럼 훈련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현실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병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면 훈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들은 새로운 위협에 여전히 빠르게 반응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회에도 빠르게 반응한다. 비판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거의 사실을 앞지르고 미래의 기회를 붙잡는다. 상상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이처럼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어쩌면 허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경영대학원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유용한 리더십 훈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MBA가 리더십을 죽이는 방법. 신중함으로 미래를 정당 잡히는 잠재적 리더는 어디에나 있다. 신중함은 현대 교육이 낳은 전 세계적인 사물이지만 그중 리더십 개발을 가장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곳이 경영대학원이다. 경영대학원에는 문제 정의하기로 주도성을 억누른다. 문제 정의하기는 1900년대 초 현대 경영 이론의 창시자인 프레이덕 테일러와 알렉산더 해밀턴 처치가 고안한 논리적 기법이다. 현대 경영 이론의 전제는 유능한 관리자는 단순한 기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효율성을 파악하고 제거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관리자가 비효율성을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즉 문제를 더 잘 정리할수록 정량적 해설책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20세기 초 이렇게 논리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하버드 MBA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었고, 조직 심리학의 전신인 산업 심리학이 기반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방식은 호머 사라손과 찰스 프로츠먼이 1949년에 출간한 교과서 산업 경영의 기초에 의해 자동차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전 세계 제조업이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책에서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엔지니어이자 관리자로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그로부터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가장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성된다고 확신했다. 1.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라.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이 문제 정의하기는 맥킨즈 같은 컨설팅 회사들 그리고 디자인 싱킹에 의해 전 세계 산업에 더 깊숙이 자리 잡았다. 디자인 싱킹은 관리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1. 문제를 정의하고 이 점집적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구성하라. 문제의 정의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디자인 싱킹을 하는 사람, 조직 심리자, 기업 컨설턴트 등에 의해 이 기법이 해석되면서 문제 정의는 리더십 개발을 가로막는 체계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현재의 시스템을 최적화는 관리 도구라는 본래의 의미를 뒤로하고 전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에서는 혁신의 원동력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런 구호는 MBA 수요를 대폭 끌어올렸지만 대가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 방식은 미래를 현재의 연장선으로만 제안해 진취적인 주도성을 억눌렀다. 토스. 혁신의 진정한 원천을 찾으려면 맥킨지나 프레더릭 테일러 산업 경영의 기초가 제시한 방법을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기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되는가를 분석하는 대신 그 기계 자체가 처음에는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 현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인 애플, 스페이스X, 엔비디아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로버트 고다드, 클로드 셰넌 같은 엔지니어들의 기업가 정신에서 시작되었다. 벨은 전화기를 발명해 통신 시대를 열었다. 고다드는 액체 연료 로켓을 발명해 우주 시대를 열었으며
셰넌은 전자 컴퓨팅을 창안해 디지털 시대를 열었다. 이런 업적에는 비전이 필요했고 이런 파인랜드 요원들의 비전처럼 이야기를 통해 길러졌다. 벨, 고다드, 셰넌에게 이야기는 공상과 학이었다. 벨은 쥘 베른을 탐독했고 프랑켄슈타인에게 영감을 준 셰익스피어를 암기했다. 고다드는 H.G. 웰스의 우주전쟁에 열광했다. 셰넌은 평생 SF를 즐겨 읽었고 황혼기에는 로버트 실버버그가 쓴 SF 밸런타인 경혜성을 필사했다. 이들은 공상과학에 몰입해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일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상력에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다. 첫째, 상상력은 만약에를 증폭시킨다. 셰넌은 이렇게 말했다. SF 작가처럼 나는 만약에를 생각한다. 둘째, 상상력은 전략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다드는 우주전쟁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했다. 이 가능성은 그의 인생을 바꾼다. 그것이 곧 꿈이 되었고 그의 노력을 집중시킨 장기적 목적이 되었다. 상상력의 첫 번째 기능은 주로 창업가적 리더십과 관련이 있지만 두 번째 기능인 전략을 정의하는 능력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 전략 정의하기는 문제 정의하기처럼 우리의 목적을 더욱 날카롭게 하지만 논리적 확률에 우리를 가두지 않고 하나의 장기적 가능성으로 이끈다. 한마디로 비전의 원천이 된다. 명확한 전략을 갖추면 각 기회가 우리의 목적지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낯선 보물을 붙잡는 현명한 무모함을 갖게 된다. 낯선 보물이라고 항상 금처럼 빛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그럴듯한 반짝임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가 속는 이유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을 날카롭게 다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략이 날카로워지면 우리의 비전은 다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고 우연히 생길 수도 없는 독창성을 갖게 된다. 창의적인 이야기로 전략을 정의한 선구자는 벨, 고다드, 셰넌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역사 속에서 수십, 수백, 수천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비전을 해방시켜 재빨리 귀회에 뛰어들게 하는 이야기의 강력한 힘은 한 가지 예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바로 니콜라 테슬라다. 음. 테슬라는 어떻게 에디슨을 뛰어넘었나? 테슬라는 1856년 오스트리아 제국의 국경지대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검은 소나무 숲에서 개구리를 사냥했다. 20대에 이르러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미국으로 이주해 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모터를 발명한다. 테슬라 이전의 전기 모터는 생활 가전이 아니라 희귀한 장치였다. 전기 모터는 직류로 작동했는데 송전 거리가 1.6k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몇몇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테슬라는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하면 이런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교류는 장거리를 고전압으로 장거리까지 전송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었다. 필요한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교류 모터뿐이었다. 1879년 물리학자 월터 베일리가 AC 모터의 시제품을 개발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차례 설계를 변경해도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다. 테슬라의 스승들은 실용적인 AC 모터는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테슬라의 우상인 토머스 에디슨조차도 미래는 DC에 있다고 선언했다. 테슬라는 이 모든 통념에 도전했다. 그는 베일리의 안을 포함한 프로토타입 중심 사고를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프로토타입 중심 사고는 문제 정의하기처럼 공학의 중심을 혁신해서 반복으로 옮긴다. 하지만 반복은 기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길을 개척할 수 없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테슬라는 논리를 넘어섰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는 논리적 추론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감지할 섬세한 감각이 있다. 그는 그레츠키처럼 미래를 상상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상상 속에서 그것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벨, 고다드, 셰넌처럼 그는 이야기로 비전의 속도를 높였다. 그는 섹스피어를 읽었고 세르비아 민족 서사시를 낭송했으며 괴테의 희곡을 암기했다.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괴테는 아인슈타인이 꼽은 현대 혁신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섹스피어와 과학혁명을 연결하는 고리였다. 그리고 1882년 2월 테슬라는 괴테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전력 분야의 주도권을 잡을 새 전략을 구상했다. 나는 친구 안탈 시게티와 함께 부다페스트의 공원을 산책하며 시를 낭송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책 한 권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외우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괴테의 파우스트였다. 해가 막 지려는 순간 찬란한 한 구절이 떠올랐다. 빛은 물러나고 이 구절을 읽는 순간 AC 모터의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스쳤다.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테슬라처럼 괴테의 파우스트부터 시작하자. 테슬라가 산책하면서 떠올린 찬란한 한 구절은 몸은 가만히 서 있지만 정신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상상력의 이중성을 시적으로 포착한 대목이다. 빛은 물러나고 고된 날은 끝났네. 저 멀리서 빛은 서둘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살피네. 아, 나를 이 땅에서 들어올려. 빛의 자취를 따라 높이 날려줄 날개는 없구나. 영광스러운 꿈이여. 비록 지금은 그 영광이 사라졌으나, 아, 정신을 들어올리는 날개는 육체를 들어올릴 날개를 내게 전해줄 수 없구나. 회전 없이 회전하는 움직임을 상상하던 테슬라는 같은 작용을 하는 모터를 떠올렸다. 정신, 자기장이 회전하는 동안 몸, 금속 외장은 정지해 있는 모터였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만든 AC 모터, 즉 현대 산업의 바퀴를 돌리는 모터였다. 물론 테슬라가 그 모터를 뚝딱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정확한 설계도를 얻기 위해 그는 수많은 만약에를 탐구해야 했다. 하지만 결국 그 만약에는 그의 머릿속에서 정지한 금속 외장 안에서 회전하는 자기장이라는 명확한 전략과 결합되었다. 고다드가 웰스의 우주 전쟁을 읽고 화성 탐사 로켓을 만드는 데 상상력을 집중했던 것처럼 테슬라 역시 괴테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비전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빠르고 더 명확하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지 두 달 후, 테슬라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에디슨의 발전기 공장이 있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공학 기술을 연마했다. 1884년에는 대서양을 건너 뉴욕의 에디슨 기계 제작소에 합류해 전기 판매 사업을 배웠다. 그리고 이듬해인 1885년 에디슨을 떠나 독립했다.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전기 회사를 떠나자 동료들은 그를 괴짜로 취급했다. 발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던 그는 식비를 벌기 위해 공사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테슬라의 비전은 이 궁핍한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었다. 수리공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어느 전신회사의 임원과 변리사를 설득해 맨해튼 로어 리버티가 89번지에 작은 연구실을 얻었다. 1887년 4월 이 연구실이 문을 열자마자 그는 어떤 장비를 갖춰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기장을 회전시키는 전선 코일, 금속 외장을 구성할 적층 철, 모든 것을 고정할 황동 볼트. 몇 달 후 그는 코일을 전자 회전자에 연결했다. 논리로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으로 과감히 뛰어들어 혁신적인 전기 모터를 완성해냈다. 토스. 아무도 모르는 승리가 진짜 승리다.
테슬라는 리더다운 행동으로 하나의 시대를 열었다. 이야기를 상상하고 직접 실행한 것이다. 신비로운 업적처럼 보일지 몰라도 고유한 능력인 비전과 자기 신뢰를 결합하면 가능하다. 비전은 미래로 가는 길을 찾게 하고 자기 신뢰는 그 길을 걸어 꿈을 실현한다. 당신도 둘의 결합으로 당신만의 독창적인 시대를 열 수 있다. 간단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 위험한 어둠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남들이 의심하는 기회를 붙잡아 흔들리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신감을 잃은 순간에도 승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특수요원들은 이럴 때 은밀한 승리라는 자기 평가를 실시한다. 은밀한 승리는 인정받거나 자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비밀로 간직하는 승리다. 당신의 자녀조차 결코 알지 못할 성공한 임무다. 이것은 네 육군의 최고 기밀 부대가 훈련하는 기지 안에 있는 영웅들의 벽과 같다. 그 벽에는 누구의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다. 은밀한 승리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자문해보자. 내가 어떤 일에서 성공했을 때 조용히 혼자만 간직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가? 용기를 내고 선행했던 행동은 온 세상에 보여줘야만 의미가 있는가? 만약 어려운 일을 해냈다면 축하한다.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면 축하한다. 하지만 그 축하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여전히 당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면의 나침반을 발견하려면 자기만의 전략을 끊임없이 정의해야 한다. 주위 사람들과 구분되는 목표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곳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한 목적지는 어디인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도 달성하고 싶은 가능성은 무엇인가? 세넌, 고다드처럼 자기만의 책장을 만들어 답을 찾아보자. 현실적인 허구로 상상력을 날카롭게 가다듬자. 패턴 너머를 보자. 지평선 너머를 예측하자. 그리고 명료한 깨달음이 찾아오면 그 영감을 계속 간직하자. 세상을 따라오게 만들었다고 믿는 순간 리더는 무너진다. 긴 여정을 준비하는 다른 누군가를 본다면 수십만 년 전 처음에 당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자. 당신은 길들여져야 할 말도 정의되어야 할 문제도 프로그래밍 되어야 할 컴퓨터도 아니었다. 자유로운, 자유롭고 독창적인 존재였고, 설레보다 빠르게 행동하는 지능이었다. 그때 당신이 보여준 주도성은 우리 종의 공통 기원이 되었고, 새로운 세대가 겨울밤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는 공동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공동 유산은 당신만이 리더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리더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 신뢰를 갖게 하자. 그들의 비전을 일깨우자. 츠키의 원리가 테슬라의 괴테가 되자. 다음 리더를 미래로 이끌자. 3부 고유지능의 비밀 금고를 열다. 진화, 뇌과학, 스토리텔링이 풀어낸 지성의 원형. 아름다움,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라도 증명하듯 그가 어디를 보든 아름다움이 피어올랐다. 버지니아 울프. 11장 모토. 인류가 쌓아올린 지능의 역사. 생물학적 빅뱅에서 셰익스피어까지.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잔잔하며 공기에는 질산 냄새가 감돌았다. 2021년 6월 나는 미국 육군 포드 브래그가 자리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늪지대로 들어갔다. 이곳에서는 선글라스를 꼭 써야만 한다는 권고를 들었다. 눈부심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파리 떼가 눈을 파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나는 포트 브래그의
비밀 훈련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비밀 훈련장이라면 이미 여러 차례 가보았기 때문에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물없는 재활 욕조, 알고리즘 기반 심박 모니터 같은 값비싼 장비들로 가득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오히려 대단히 원시적이었다. 복도는 1970년대 대학 학생 협동조합 같은 분위기였다. 대충 던져놓은 듯한 가구, 공기의 감도는 땀냄새, 반쯤 벗은 채 돌아다니는 사람들, 낡은 아스팔트 길로 연결된 소박한 작업장도 있었다. 검투사들의 싸움터 같은 통나무 구덩이도 있었다. 고물 헬리콥터로 만든 사원도 있었다. 나는 덥고 먼지 날리는 사원 옆에서 몇몇 군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들의 이름은 몰랐다. 단지 그들이 특수요원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 후 몇 달 걸쳐 나는 이 요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전설처럼 불리는 존재들임을 알게 된다. 그들은 미 육군 최정예 부대인 델타포스, 세계 최초의 특수부대인 영국 SAS의 소속이었다. 캐나다 합동 특수작전단 2부대, 미 육군 크랜베레, 미 해군 특수전개발단 출신도 있었다. 그리고 내 입으로 밝힐 수 없는 부대 출신 요원도 있었다. 이들은 이 책에서 지금껏 등장한 요원들이다. 하지만 이 장면은 내가 그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다. 그들은 다소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친절했다. 내가 혼란에 닥치고 논리가 깨질 때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과학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남은 지면에서 내가 그들에게 알려준 과학을 당신에게도 전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다. 12장에서 다룰 두 번째 이야기는 고유지능의 과학을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한 내 개인적인 이야기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유지능 그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장에서 다룬다. 고유한 능력이 선사시대에 어떻게 출현했고 현대사회에서 추방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생물학적 빅뱅에서 시작된 두 가지 지능의 기원. 고유지능은 5억 년 전 초기 캄브리아기의 바다에서 진화한 동물의 뉴런에서 의해 작동했다. 이 시대는 생물학적 빅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생명의 형태가 폭발적으로 다양해져서 자원을 먹어치우는 새로운 종이 생겨났고 곧이어 종끼리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생명체의 오랜 관심사인 먹기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에 못지않게 절박한 새 관심사인 먹히지 않기 경쟁도 생겼다. 첫 번째 관심사인 먹기는 논리의 기원이다. 두 번째 관심사인 먹히지 않기 이야기의 기원이다. 그 기원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먹기 위해 뇌는 음식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를 위해 뇌는 빛을 감지하는 뉴런을 만들었다. 이 뉴런들은 켜졌다 꺼지는 스위치처럼 작동하며 시각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먹이에 해당하는 공간적 패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은 오늘날 컴퓨터의 트랜지스터처럼 작동했고 이를 통해 상징적 논리가 가능해졌다. 즉 A는 B와 같다라는 구조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먹히지 않기 위해 뇌는 단순히 인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행동을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또 다른 뉴런은 기존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행동은 무작위일 때보다는 포식자의 의도를 예측하는 정밀함을 갖출 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그 동작이 일관된 흐름 속에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회피가 가능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기능은 이후 5억 년에 걸쳐 진화하면서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두 축이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